Scusami, che cosa ha detto? Ehi, ehi, dici, io posso capire che è tutto. cosa ha detto? culo. Perché? Perché?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리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축구 보고 있습니다. 관중은 아무도 없네요. Intanto Marlin e Nemo si hanno fatti portare via. Dove vai? E non lo puoi leggere più. 선물 상자를 열어보세요. 선물. 예. 네,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피에트라산타 도시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좋은데요? 재밌어요. 이태리 관종으로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러네요. 저기가 느낌 있네요. 자, 오늘은 저기로 정했어. 네, 미국의 인종차별이 좀 핫 이슈죠.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인종차별하고 이탈리아에 와서 보니까 느꼈던 인종차별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아공에 1년 있었잖아요. 그 남아공에서 봤던 그 인종차별하고 또 다른 거에 있어요. 이게 또 되게 좀 흥미로운 게 미국의 인종차별,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탈리아 인종차별 그게 좀 다른데 한국인은 그걸 똑같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좀 와인 한잔 하려고. 와인 좋네요. 토스카나 와인. 우리가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탈리아는 백인일까요? 백인이 아닐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책을 보면서 심히 놀란 게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딱 그때 1900년도 그때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백인으로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백인, 미국 사람들 백인, 그러니까 우리는 황인종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긴 한데 그 안에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밌겠나요? 아, 참새가 여기 있네. 사실 그 인종차별 얘기만 딱 나오면 우리는 약간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인종차별은 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컨텐츠가 사실 잘 돼요. 아이씨,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데 양심상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그 뭐가 있냐면 아마 cosa ha detto? Scusami, che cosa ha detto? Ehi, dici, io posso capire che è tutto. cosa ha detto? Culo. Perché? Perché? 논리 중에서도 이미 내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증거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랑 가설을 세워놓고 이유를 하나씩 분석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약간 인종차별의 경험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인종차별 국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걸 하나씩 그냥 그 이유를 끼워 맞추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마치 뭐랄까 종교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그냥 읽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요. 그럼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면 그 성경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나서 결론을 딱 짓고 그거를 딱 바라봐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종교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이게 모순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내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이란 나라하고요, 유럽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국이란 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인지를 할 때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나라일 거라고 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이태리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너희하고 좀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발끈할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야 너희 중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엄청 나는 발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세웠을까? 거의 전반적으로 영국이란 나라가 세우지 않았을까? 좀 미국의 역사는 제가 좀 관심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들이 세웠겠죠? 그 근거가 뭐냐면 단어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아름다운 미자에 나라 국자를 쓰죠. 난 이 단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아름다운 나라? 왜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지? 사대주의적인 그런 단어 아닌가? 영국 꽃뿌리 영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꽃뿌리, 꽃은 뭐냐? 미국이에요. 뿌리는 뭐냐? 영국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꽃 피우기 위해서 뿌리가 된 곳은 영국이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겠죠. 그 단어 참 진짜 뭐 같네.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이탈리아는 그냥 이태리예요. 프랑스는 불란서. 그냥 약간 뭐 한자 섞인.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 세웠잖아요. 토착민들을. 그 영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레바넌트를 보면 그 어떻게 세우는지 좀 약간 좀 적나라하게 좀 보이긴 한데 그 상당히 폭력적으로 힘들게 세우긴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디언들을 뭐랄까 노예로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사용했던 게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흑인들이 있죠. 그냥 미국에 흑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때 다 노예로 데리고 가서 흑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고 나서 평등 사회가 됐죠. 그러면 이 평등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차별을 하니까 인종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인 거예요. 참 안 좋은 거죠. 그 흑인들의 어떤 그 반란에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질 때 이탈리아는 전혀 한 게 없어요. 영향을 준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아메리고 베스푸치란 사람이 그 피렌체 쪽에 토스카나 출신입니다. 항해를 해가지고 원래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거기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태리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기를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1400, 1500년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말고는 막 크게 뭔가 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1600년도 이후를 바로크 시대라 그러는데 바로크 시대는 왕정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의 시대가 나오고 그 식민지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식민지 할 때 그 역사가 미국으로 가고 그 역사가 아프리카로 가고 그렇게 쭉쭉쭉쭉 식민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태리는 뭐 없어요. 그 제가 알기로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거기에 딱 공통 부모가 뭐냐면 독일하고 이태리거든요. 물론 이태리는 1차 대전은 거의 중립국으로 선언했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그 절대 왕권 시대 때 식민지를 하지 못했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고 있었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그거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이후로 그 산업혁명 그 시대 때는 골골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이주를 한 거죠.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주도층이 아니라 거의 외국인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제2의 분류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마피아고 그래서 나오는 게 대부거든요. 그 사회 주도층이 안 되니까 이 어둠의 세력과 함께 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딱 생각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 인종차별 심할 거라는 그런 생각 뭐냐면 이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그 똑같은 잣대로 이탈리아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 역사를 좀 아니까 이탈리아도 그게 아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종차별 충분히 있습니다. 없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그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막 흑인들하고 이렇게 막 차별하고 막 백인 우월주의 막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사회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앤드 거기다가 그 밑에 멕시코라든가 남미의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인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태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있었죠. 그 조선시대 나라 뺏겼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지 당하고 막 그러면서 수탈이 겪어 왔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세웠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미국에 뭐 무슨 영향이 있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거라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 뭐 다른 노예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있다고 치면 하림인가 뭐 하여튼 그 있잖아요. 하벨인가? 하벨 표류기인가?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외국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외국인이 좀 있었다 그러면 거의 다 미군이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흑인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미군일 거다. 두 번째, 공부하는 학생일 거다. 세 번째, 여행객일 거다. 그 말고는 잘 없잖아요. 난민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트렌드 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수죠. 그래서 소수기 때문에 이 다수가 소수를 그래도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죠. 이 잣대로 그대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탈리아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민족, 그 분류로 어디야, 저기 알프스 산맥 그 이남 이쪽을 우리 민족이라고 딱 분류 지으면서 이탈리아 나라를 세웠어요. 1860년대. 물론 인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와 그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이 하나의 그 민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우리나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우리 고장 사람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딱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 코리안이라고 딱 바운더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외국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할까 안 할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느낀 건데요. 이런 얘기를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누구보다도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올 때 거의 신분이 난민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씩 뭐 비자 만들고, 그리고 나서 투어 가이드 취득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그 밑바닥에서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자부합니다.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탈리아 인종차별 적당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없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투어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전과 따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피셜한 직업이 있냐 없냐가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딱 보여줬을 때 이태리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 지금 다 보시면 이런 거 다 지금 뭐 보수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업이 있지만 완전한 오피셜한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느끼는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래 살면서 오피셜한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그분들한테 인종차별을 물어봤을 때 좀 대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란 나라도 되게 사회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또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유럽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태리 사람들과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가깝게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생각보다 아니더라,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리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벽은 존재해요. 아무리 뭔가 진짜 우린 친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결정적인 것에서는 딱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종차별로 분류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불편해질 때 있잖아야. 이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가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 그러면 좀 막 배려해야 되고 막 신경 쓰이고 갑자기 막 분위기 깨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인종차별을 생각하는 결정적인 사건 두 개가 있는데 2002 월드컵이에요.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이기고 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요. 제가 2002년도 때는 고3이라서 이태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전혀 몰라요. 근데 상당히 심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승우 그 축구 보러 갔을 때 헬라스 베로나 경기장을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이승우가 그때 그 좀 많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경기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사람과 경기를 졌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눈빛과 그 행동은 다르다라는 걸 저는 그때 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장 밖에서 이태리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극히 그냥 정상적이에요. 경기장 안에서 이탈리아 남자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졌을 때 또 그 사람들은 기피 대상이에요. 그래서 2002 월드컵이 어땠는지 좀 가늠이 되긴 해요. 그리고 또 안정환 선수가 퇴출되고 막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태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엄청 안 좋아졌죠. 사실 2002 월드컵 전에 이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좀 솔직히 의문점이 들긴 해요. 안정환 선수의 자동차가 다 부서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만 했지 그 차를 보여준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안정환 선수의 말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리고 그때 여론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태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문점은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태리에서 자동차를 보관을 할 때는, 특히나 축구 선수의 자동차를 보관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차는 차고에 넣었을 건데, 왜냐면 이태리는 차고가 발달이 돼 있거든요. 차고 안에 넣었을 건데 어떻게 그게 부서질 수가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싸이 2013년도일 거예요. 그때 싸이가 공연을 했었죠. AS 로마하고 유벤투스인가? 나폴리인가? 하여튼 뭐 결승전이었어요. 그 결승전 하기 딱 그 전에 오빠 강남스타일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약간 좀 웅성웅성하고 좀 약간 우거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싸이하고 BTS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싸이는 사람들이 웃겨서,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 거지, 그 싸이란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그 노래를 막 부른 건 아니었어요. 싸이는 팬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축구장 있죠. 그 축구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완전 남탕입니다. 다 수컷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오빠 싸이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그거 부른다고 해가지고 어떤 감흥이 있을까? 그 자리에는 저스틴 비버가 와도 됐고 빨리 축구나 보여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종차별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비욘세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르죠. 비욘세는 흑인이잖아요. 그 자리에 비욘세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우우했을까요? 아니요. 완전 난리 났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의 제시 같은 사람 있죠. 그런 가수를 붙여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건 아닌 거. 전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이태리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일본 사람을 인식하는 거하고 중국 사람을 인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볼 때 그 바티칸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의 어떤 작품들을 복원을 한다거나 이탈리아가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라던가 그것을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일본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좋은 영향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깊이, 그것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탈리아 왔을 때는 자신의 것을 딱 가지고는 있지만 최대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들과 흡수되고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없잖아 있어 보여요. 저는 중국 사람들은, 제가 중국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동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커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만의 그 비즈니스를, 자기들끼리의 비즈니스를 가지면서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자기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장인들이 만든 것을 그대로 좀 뺏겨서 뭔가 좀 자기네 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푼다.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르게 바라보겠죠. 중국 사람들은 또 그게 잘 되면 중국의 4천 8천 친척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 다 데리고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따로 배우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여기 살면서 그냥 일하고 그러면서 그 맨날 중국어만 배우고 그래요. 이태리 말로 물어보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해치진 않거든요, 사실. 오히려 한국 사람이 없으면 아예 비즈니스가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지를 할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있냐면, 그러니까 난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커뮤니티에 외국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짝퉁 가방 많이 팔죠. 그리고 팔찌 사기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시들 같은 경우 소매치기도 많고 그렇죠. 그럼 이태리 사람들이 그들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국제법상 그러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법상도 안 되고 인도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너무 강하게 진압을 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소매치기 같은 경우라던가 어떤 짝퉁 가방이라던가 그 흑인 팔찌라던가 뭐 그런 거 가만히 놔두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분명히 있고 소매치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태리 경찰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걸 진압을 안 해요. 왜? 약간 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존재이지 같이 함께 할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버스 기사가 흑인인 사람, 택시 기사가 흑인인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 중에 흑인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줄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거를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어떤 분야에서 실력으로 딱 증명을 해버리면요, 그 분야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분류는 딱 그 분류대로 놔둬버리고 뭔가 이태리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거나 뭔가 이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딱 생기면요 딱 인정해줘요. 한 예로 여기가 피에트라산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 도시에 아주 유명한 한국 조각가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 박은선 선생님이라고. 그 조각가 선생님은 여기에 살고 계시면서 여기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여기 이 도시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작품을 자주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조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인종차별이다 그것도 아니고 인종차별 전혀 안 한다 그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면서도 쪼을 건 쪼우고 느슨하게 놓을 건 놓고 그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말이 길어지는데 이탈리아는 인종차별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분짜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가 자꾸 듣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항상 진솔하고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어나 세바였습니다. 부어나 세바.